안녕하세요. 이코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국내 제약업계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강렬한 존재감을 키워온 기업 하나를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이 회사가 왜 지금 전 세계 제약업계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그리고 글로벌 탑3에 드는 기업과의 계약 가능성이 왜 그렇도록 높게 평가받는지,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건요, 우리 청취자 한 분께서 정말 엄청난 두께의 제약 산업 리포트랑 글로벌 특허 분석 자료들을 저희한테 싹 보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방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툭 훑어보니까 와, 이 기업이 그냥 단순히 약을 잘 만드는 그런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깊이 파보려고 하는 건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딱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구조적 권력입니다. 그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판에서 삼천당 제약이 어떻게 그 재편되는 중심축에 섰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오늘 핵심 목표거든요. 아, 구조적 권력이요? 네. 그런데 이 거대한 비만약 프로젝트라는 본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디서 막대한 실탄이랑 협상력을 끌어오고 있는지 그 출발점부터 좀 추적을 해봐야 합니다. 아, 그 출발점이라고 하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아일리아라면 그 시력을 잃어가는 황반변성을 치료하는 안과 약물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1년에 막 12조 원이나 팔리는 진짜 초대형 블록버스터 약물이고요.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분석 리포터 보니까 삼천당 제약이 2026년 2월에 미국 델라웨어 연방 항소법원에서 오리지널 개발사인 리제네론이랑 특허 소송을 합의로 끝냈더라고요. 있는 미국 시장 진입문을 연 셈인데, 사실 이 합의가 산업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바이오 산업에서는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특허 방어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리제네론 같은 거대 기업은 자기들 독점을 지키려고 공정 특허, 제형 특허, 또 투여 방법 특허 등등 수십, 수백 개의 특허를 막 겹겹이 쳐놓습니다. 아, 아예 진입을 못하게 막으려고요? 네, 업계에서는 이걸 특허 덤불이라고 부르죠. 보통의 복제약 회사들은 이 덤불을 하나하나 베어내면서 들어가려다가 변호사 비용만 수백억 원을 쓰고요. 시간도 한 3년에서 5년 이상 날리면서 완전 지루한 진흙탕 싸움에 빠지거든요. 와, 수백억을 쓰면서 5년을 버틴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삼천당 측은 수십 개의 특허랑 일일이 싸우는 대신에 리제네론하고 전략적인 타협을 통해서 진입 시점을 딱 확정짓는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아, 전면전 대신에 영리하게 우회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률 분석 플랫폼인 JD 스프라가 이 행보를 두고 막 마스터 클래스급 전략이라고 극찬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겨서 시장 진입 시점을 못 박았다는 건 알겠는데요. 사실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결국은 복제약이잖아요. 네, 그렇죠. 산도스나 뭐 바이오콘,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거대 자본들이 다 뛰어드는 시장이면 결국 가격 깎아먹기 경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2026년 진입이 과연 극찬받을 만큼 특별한 건지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시밀러 시장이 엄청 치열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절대적인 승자 독식 구조가 있거든요. 아, 승자 독식이요? 네, 현재 바이오콘이 2026년, 산도스와 포미콘이 2026년 4분기,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2027년 1월 진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2026년이라는 골든타임에 가장 앞줄, 즉 퍼스트 무버의 자리를 딱 선점한 겁니다. 경쟁자가 많아져서 약값이 떨어지면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거 아닌가요?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분석을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약값이 떨어지면 정부나 보험사들이 오리지널 대신 시밀러 처방을 아예 강제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시장 파이가 급격하게 커집니다. 아, 오히려 처방이 늘어서 파이가 커지는군요. 네, 이때 1등으로 진입한 퍼스트 무버가 그 커진 파이의 50% 이상을 독식하게 되는 구조적인 유리함을 쥐게 되는 거죠. 그럼 오리지널사인 리제네론이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최근에 막 고농도의 8mg 버전을 새로 내놓으면서 의사들 처방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네, 아주 강력한 방어 전략이죠. 게다가 의사들이 이미 익숙하게 쓰는 투여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걸 시밀러가 어떻게 뚫어냅니까? 리제네론 방어벽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에버그리닝 전략인 8mg 고농도 제품이고, 둘째는
프리필드 시린지, 즉 PFS라는 제형입니다. PFS요? 그게 뭔가요? 의사들이 유리병에서 약을 번거롭게 옮겨 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약이 주사기 안에 채워져서 나오는 PFS 형태를 미국 안과 의사의 90%가 선호합니다. 아, 편하니까 당연히 선호하겠네요. 네. 근데 삼천당은 약 성분만 복제한 게 아니라 이 PFS와 관련된 특허까지 우회하는 데 성공했어요. 미국 의사들 입장에서는 기존 방식 그대로 아주 편안한 습관 그대로 시밀러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와, 사용자 경험까지 완벽하게 복제를 해버렸네요. 게다가 8mg 시밀러까지 동시에 추진하면서 리제네론의 에버그리닝 곰수도 차단했고요. 만약 리제네론이 다른 시밀러 회사랑 이면 합의를 해서 삼천당보다 먼저 진입시키려고 하면 삼천당도 그 즉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가속 조항까지 법적으로 확보해뒀습니다. 방어막이 진짜 확실하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숫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삼천당이 네. 캐나다 시장에 시밀러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97억 원 매출을 냈는데 그중 이익이 57억 원이라는 내용이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아무리 약을 잘 팔아도 제조업 기반에서 마진율이 60%가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진짜 놀라운 숫자죠. 현지 파트너사가 유통이랑 마케팅 비용을 통째로 다 뒤집어 쓴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구조적 권력을 증명하는 아주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통상적으로 파트너를 통해서 약을 팔면 매출의 10% 안팎을 로열티로 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삼천당 제약은 파트너사랑 순이익의 60%에서 많게는 90%까지 자사가 가져오는 아주 이례적인 이익 배분 구조를 관철시켰습니다. 네. 이익의 60에서 90%요? 네. 캐스터님 예전에 비유하신 것처럼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한테 수익의 60%를 떼어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의 60% 마진은 이 계약이 그냥 서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걸 딱 증명한 거죠. 또 저는 가부의 조건을 수용했다는 건 삼천당이 쥐고 있는 무언가가 진짜 대체 불가능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군요. 맞습니다. 아일리아 시밀러는 탄탄한 기반인 거고요. 네, 아일리아 시밀러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들이 유럽 파트너사한테서 60% 이익을 가져오게 만든 진짜 무기, 에스페스 플랫폼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도대체 이 기술이 뭐길래 비만 치료제 시장의 난제를 풀었다고 평가받는 건가요? 그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막 140조 원 이상으로 엄청 커질 전망이잖아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이요?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핵심 약물들이 전부 피하 주사제라는 겁니다. 환자 스스로 매주 자기 배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해요. 아, 맞아요. 배에 직접 찌르는 주사. 네, 이 주사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나 통증 때문에 비싼 돈 내고 처방받고도 1년 안에 투여 중단하는 환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게다가 주사제는 전 유통 과정에서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콜드체인이 필수거든요. 보관도 까다롭군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모든 빅파마들이 이걸 물이랑 같이 삼키는 알약으로 만들려고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감기약도 다 알약으로 나오잖아요. 비만약을 알약으로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인가요? 그냥 성분만 딱 뭉쳐서 캡슐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화학성성 의약품이랑 비만 치료자는 성분 분자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라이릴리의 핵심 비만약인 마운자로, 그러니까 티제파타이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네. 이 약은 펩타이드, 즉 단백질 조각입니다. 근데 이 분자 크기가 무려 4,800달톤에 달해요. 4,800달톤이요. 우리 장벽 통과에서 흡수될 수 있는 기준치가 보통 500달톤 이하라고 아까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딱 지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문에다가 엄청나게 큰 대형 화물 트럭을 억지로 밀어넣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 문에다 트럭을요. 애초에 사이즈가 안 맞는 거네요.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스테이크 먹으면 위산이랑 소화효소에 산산조각 나서 소화가 되듯이 이 티제파타이드 트럭도 입으로 삼켜서 위에 도달하는 순간 위산이라는 용암에 다 녹아버립니다. 아, 혈액으로 가기도 전에 그냥 흔적도 없이 파괴돼 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거대한 크기 그리고 위산에 의한 파괴, 이 이중고를 뚫어야 하는 게 경구와의 핵심 난제죠.
트럭이 문에 가기도 전에 다 녹아내린다는 거군요. 그럼 삼천당 제약의 에스페스 기술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한 건가요? 자료 보니까 막 미세 복합체, 생물학적 복합체 이런 용어가 나오던데요. 에스페스는 두 가지 기술을 절묘하게 결합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셀 복합체는 약물을 아주 특수한 지질 이중층 보호막으로 겹겹이 감싸는 기술이에요. 방탄 캡슐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4,800달톤짜리 트럭을 위산에도 안 녹는 강력한 방탄 캡슐에 집어넣어서 위장이라는 가혹한 전장을 무사히 통과시키는 겁니다. 위를 지나서 장벽에 딱 도달하면 그때 두 번째 기술이 작동하죠. 오, 어떻게 되나요? 생물학적 복합체라는 성분이 장 점막세포들 사이를 단단하게 묶고 있는 밀착연접이라는 문을 딱 찾아냅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문을 생화학적인 신호를 통해 스르륵 열어줘요. 와, 장벽을 부수는 게 아니고요. 네, 영구적인 손상 없이 그 거대한 트럭이 혈류로 직접 스며들 수 있는 이중 흡수 경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장벽의 문을 일시적으로 여는 마스터키를 딱 쥐고 있는 셈이네요. 근데 먹는 약 하면 노보노디스크가 이미 리벨서스라는 먹는 당뇨병 약을 내놓지 않았나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스낵이라는 독자적인 촉진제 기술을 썼거든요. 위장의 산성도를 일시적으로 중화시켜서 약이 분해되는 걸 막고 위점막으로 약을 확 밀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방식은 조건이 진짜 까다롭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딱 120ml 이하로만 먹어야 하고요. 약 먹고 나서 최소 30분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흡수가 전혀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차이는 특허에 있어요. 에스페스는 위가 아니라 장에서 흡수되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스낵 특허를 완벽하게 회피했습니다. 아하,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 특허 침해 리스크가 제로라는 건 마음 놓고 수십조 단위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장점입니다. 특허 리스크 없는 건 알겠는데요. 사실 이게 상용화된 약도 아니고 그냥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 자체의 시장 가치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2020년 2월에요. 노보노디스크가 비뷰티엑스라는 바이오텍의 유사한 경구형 기술을 무려 21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잠깐만요. 21억 달러면 하나로 약 3조 원 아닌가요? 네, 3조 원 맞습니다. 아니, 임상 다 끝나서 당장 팔 수 있는 신약도 아니고 그냥 약을 전달하는 껍데기 기술 하나에 3조 원을 태웠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빅파마들이 먹는 비만약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노보노디스크는 이미 3조 원을 들여서 진용을 구축했잖아요. 그렇죠. 노보노는 끝났고. 그럼 비만약 시장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일라일릴리 상황은 어떨까요? 릴리도 오포글리프론이라는 먹는 비만약을 자체 개발하긴 했거든요. 그럼 릴리도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임상 데이터를 보면 딜레마가 아주 깊습니다. 주사제인 티제퍼타이드는 체중이 22.5% 빠지는데 먹는 약인 오포글리프론은 감량 효과가 11에서 16% 수준으로 완전 반토막이 났어요. 환자들이 편하게 먹게 만들었더니 정작 약효가 떨어져 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릴리 입장에서는 너무 곤란하죠. 만약 에스페스 기술로 그 강력한 주사제 약효를 유지하면서 알약으로 만들 수 있다면 릴리의 이 거대한 딜레마가 단번에 해결되는 셈이죠.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릴리 입장에서는 에스페스 같은 독자적이고 특허 리스크 없는 기술이 너무 절실하겠군요. 그렇죠. 근데 자료 보니까 릴리가 최근에 한국 정부랑 720억 원 규모의 MOU 체결하고 게이트웨이 랩스라는 걸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릴리가 굳이 미국이나 유럽 놔두고 한국까지 와서 파트너를 찾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삼천당 제약이랑 연결이 되나요? 거기엔 제약산업뿐만 아니라 거대한 지정학적 배경이 딱 깔려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같은 미중 갈등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우시앱텍 같은 중국의 거대 생산기지랑 거래를 싹 끊고 있거든요. 공급망을 중국에서 덜어내야 하는 상황이군요. 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곳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바이오 생산 허브로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릴리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기술과 생산력을 다 갖춘 파트너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삼천당 제약이랑 릴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맥락에서 논리적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보가 그랬듯 에스페스 기술 자체를 라이센스 아웃하는 것. 둘째,
릴리의 기존 먹는 약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에스페스의 제형 기술만 접목하는 협력. 아, 기술만 빌려주는 거고요. 셋째는요. 셋째는 위탁 생산, 즉 CMO 파트너십입니다. 삼천당이 가진 고품질 제조 역량이 릴리의 경구제 생산 병목 현상을 풀어줄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와, 비만약 경구화라는 시대적 난제부터 시작해서 3조 원으로 입증된 플랫폼 기술의 가치, 릴리의 딜레마,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한국의 반사이익까지 진짜 이 거대한 흐름이 삼천당 제약이라는 한 지점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주장이 되게 설득력이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막 장밋빛 시나리오에 취하기 전에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오늘 분석 들으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나 상업 분석 관점에서 세 가지 명확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아일리아 시밀러 시장의 본질적인 경쟁 심화입니다. 경쟁자가 많아지니까요. 네, 퍼스트무버 이점이 커도 암젠이나 산도스 같은 거대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면 장기적인 가격 인하 압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미국 FDA 승인의 불확실성이에요. 아직 최종 도장이 안 찍힌 건가요? 허가 신청은 끝났고 유럽이랑 캐나다 인증도 통과하긴 했는데요. FDA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보완 요구, 그러니까 CRL이 나오면 출시 일정이 확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종 도장이 찍히기 전까진 100% 확신할 수 없죠. 그럼 가장 핵심인 비만 치료제, 그 에스페스 플랫폼 쪽 리스크는 뭡니까?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에스페스 기술에 대한 공식 임상 데이터의 부재예요. 공식 데이터가 없다고요? 네, 에스페스가 그 거대한 티제파타이드를 경구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임상 데이터가 아직 시장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아, 아직 회사 밖으로 공개된 적이 없군요. 논리적인 구조랑 정황은 진짜 완벽히 들어맞지만 결국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건 과학적 데이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깊이 있는 구조 분석을 해봤는데요. 내용이 꽤 많았는데 전문가님 오늘 짚어본 핵심 내용들을 딱 세 줄로 요약해 주시겠어요? 네, 명확하게 세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천당 제약은 12조 원 규모의 아일리아 미국 시장에서 특허 장벽을 영리하게 허물고 2026 골든타임을 선점할 퍼스트 무버 지위를 공식 확보했습니다. 네, 첫 번째고요. 둘째, 독보적인 에스페스 기술을 무기로 유럽 11개국에서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분받는 혁신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며 기술 주권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셋째, 글로벌 탑3 기업들이 에스페스 플랫폼에 주목하며 한국에서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가시화된다면 이는 삼천당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점프시킬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중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스스로 고민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이 지정학적 긴장과 맞물려서 아시아의 파트너, 특히 한국의 생산 인프라와 독자 기술 역량에 크게 의존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약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 주권을 손에 쥔 로컬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의 권력을 재편해 나갈지 여러분도 그 지각 변동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훌륭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